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안부 할머니와 그 유족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1심 재판부에서는 뭐 국가 면제, 주권 면제라고 해서 각하했던 했던 건데 이거를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인 건데 제가 여기서 좀 질문 두 가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첫째,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주권 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이 개념이? 예, 그 1심과 2심의 그 판결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뭐 물과 기름처럼 다른데 그것은 주권 면제라는 이 법적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국가 면제가 맞아요, 주권 면제가 맞아요? 혼용했습니다. 혼용해서? 뭐 편안하게는 주권 면제라고 좀 쓰고 있고요. 네. 즉 뭐냐면 외국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가 됐든 타국 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의 법원에 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은 왜냐하면 국가와 국가는 평등하다라는 것인데, 즉 국내 법원이 외국과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일종의 국제 관습법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재판권에 강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이게 소위 국제 정치를 구성하는 개념적으로요. 구성하는 국가 평등 원칙에 따라서 네. 이게 국제 간섭으로 자리매김된 것이죠. 소위 네. 국가라는 개념이 국제 정치에 등장한 이후부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국가의 예. 어떤 그 행정 행위가 B라는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B라는 국가의 법원에 의해서 A 국가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그렇죠. 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당연히 대한민국 사법부는 개인 혹은 시민 최종건에게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죠. 제가 잘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판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 국가가 혹은 사법부가 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난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했어요. 네. 일본 정부가 네. 그거를 한국 그 사법부에서 판결할 수 없는 거죠. 없다. 예. 이런 거가 되는 예.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예. 일본이라는 국가는 대등하기 때문이고요. 예. 그리고 이것은 국가평등주의에 원칙하는 국제정치의 관습과 원칙에 따른 이 국제법 원칙입니다. 다만 런던 의정사라는 게 있으니까 국제사회로 가져갈 수는 있다. 혹시 이렇게 되는 예. 건가요? 예, 물론 이제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주권 면제라는 것이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론이라고 있어서 이 주권 면제는 지켜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해석이 어떤 경우라도. 네. 그러나 두 번째는 제한론이라고 있어요. 예. 무엇을 제한하냐면 소위 사람에 대한 인신을 상해했거나 혹은 인권을 유린한 반인륜적 범죄에 관해서는 그것이 비록 다른 정부, 다른 국가가 했더라도 그 피해자가 속해 있는 그 국가에서는 재판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제한적 면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 이제 뭐 전쟁 범죄나 이런 경우 예. 그럼 여기 해당이 그렇죠. 될 수 있는 예.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1심은 소위 원칙론을 따른 것 같고 예. 2심은 소위 제한론을 따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다. 그래서 판결이 뒤집어진 건데요. 제가 좀 자락을 깔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요번에 이용수 할머니하고요. 예. 돌아가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1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항소심에서 이긴 것인데요. 많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곽예남, 김복동 고인이 되신 이 할머니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소송권? 예. 그것들은 이제 승계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족들이 있을 것이고 예, 또 유족이 혹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연 이번에 재판 당사자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분들한테 상당히 미안하죠. 왜냐하면 왜요? 제가 외교부에 있었을 때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네. 소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지 못했고 또 이용수 할머니와 몇 번 생존하신 할머니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뵌 적도 있어요.
어떤 할머니는 평생 기차를 한 번 타보셨는데 그게 위안부로 끌려갔었을 때 한 번 타보셨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직 KTX를 못 타셨다고 해서 어이구. 서울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못 모셨어요. 9순이 넘으신 분들이. 아 그렇죠. 아 그러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감정적인 면도 있지만 오늘은 예. 좀 법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도 죄송해요, 그냥. 네. 그래요. 네. 아무튼 그러면 외교 전문가로서 주권 면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것은 움직이는 관역과 같은 것이고, 즉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 정신을 받아들이고 일종의 지향점을 향해서 바뀌는 것일 텐데요. 네. 요새 많이 회자되는 것이 뭐 민주주의고 자유이고 특히 인권일 텐데 인권이라는 개념을 들이대면 예. 그 전쟁 기간에 유린되었던 특히 그 유린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가장 물리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특히 여성, 10대 소녀. 10대 소녀였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예. 제한적이나마 주권 면제가 해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후대 세대들에다 할 얘기가 있을 것이고요. 또 동시에 지금 이 재판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 나라들이 이 주권 면제를 인권 유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발생되고 있는 민간인에 대한 학살과 혹은 여성들의 강간 행위, 또 이스라엘 하마스 지역에서 발생되는 현재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권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한일 간의 문제도 이젠 역사적인 문제에 관련해서는 각자 해석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민주주의고 인권 국가이니만큼 왜 과거에 관해서는 네. 블랙박스에 넣어가지고 자꾸 방치하려고 하느냐. 현재 계신 생존에 계신 할머니들 그리고 그들의 유족들의 바람이 네. 있다면 양국이 노력해야 될 텐데. 근데 아무튼 네. 그나마 그 우리 법원이 그러니까 네. 사실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그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판결도 그렇고, 네. 물론 이건 이제 그 정부가 아니라 지금 그 네. 기업이지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결국 이걸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사법부가 지금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걸까요? 뭐 사법과 의도 저는 물론 어떤 판결에 있어서는 법정 의도라는 것이 있을 건데요. 저는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위 세계적인 기류라고 하는 네. 인권 유린 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요 기조에 큰 힘을 보태는 것 같다. 그렇게. 왜냐하면 예. 상당히 그 이번 건을 보면 재판부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조사를 했고 예. 그리고 주권 면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하고 그 파급을 미리 고려한 채 네. 저는 상당히 섬세한 판결을 냈다고 저는 봐요. 섬세한 판결이다. 예, 말씀드렸지만 주권 면제는 원칙론에서 국가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제한적 면제의 법리를 이번 그 재판부가 사용하고 있는데 예. 여러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판결문을 보고 스스로 옛날 문건인지 다시 본 기억도 많이 나고 했는데 네. 뭐 유엔에서도 이러한 법안을 만들었고 22개 국가가 서명을 했고 비준을 했어요. 네. 28개 국가가 서명을 했고 22개 국가가 비준을 했는데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 그 주권 면제를 제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권 분야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일본도 22개국 비준 국가 중에 포함이 된다는 거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법안이 유엔 국가 면제 협약이라는 것이고요. 예. 12조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예. 또한 유사 법안으로서 유럽 국가 면제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 11조에도 인신의 해를 가했거나 예. 아니면 상해 혹은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권리는 주권 면제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한 그렇게
정해진 법안이 있고요. 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런데 일본에도 자국법에 외국에 대한 민사재판권 법률이라는 법안이 있어요. 예. 거기에 제3조와 10조에도 내용이 유사한 게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인신 또는 재산에 대한 외국의 불법 행위에 관하여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나라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등이 있습니다. 네. 이 수치는 증가할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이 재판부가 많은 이러한 방향성에 힘을 보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는데요. 이 판결이 나오자 일본 외무성이 바로 대응에 나섰거든요. 네,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초치라는 표현을 네, 쓰죠. 보통 초치를 해가지고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고 바로 잡으라. 네. 외무성이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갖고 있는 게 일본 정부가 상대하는 건 한국의 행정부지 사법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국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상대국 행정부 인사를 불러갖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것 역시도 국제법 위반입니다.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예.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 있는 그 우리 대사를 예. 초치하는 행위는 어찌 보면 상대국의 사법부 판결에 대한 개입을 불허하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아, 그 국제법 네. 위반에 해당이 예, 됩니까? 저도 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 도대체 우리나라를 뭘로 보는 겁니까? 왜요? 왜 그러면?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있는 것이고요. 당연하죠. 게다가 물론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피고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정부도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피고니까. 다만 그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법정에서 하지 않은 채 그건 무대용이요. 무대응이었으니 예. 즉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입장에선 1965년 합의와 2015년도 위안부 합의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니 무대응을 했을지언정 법적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장소는 법정일 텐데 대한민국 대사를 뻑하면 조치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역으로 이렇게 한일 관계가 좋다고 지난주까지 에이펙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 정상화가 되고 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러면 우리 정부가 그 대사를 초치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국제법 위반이라면? 그리고 그러면 부를 때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사가? 대사는 가야 됩니다. 부르면 초치하면 이게 주재국 정부에 대해 영원한 무조건 가야 됩니다. 영원한 의리이기 때문에요. 그건 가야 되는 것이 외교적인 일종의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시지만 프로토콜 예고적 언행입니다. 저 언행. 영어는 다 안 좋아해요. 아무튼 초치하면 일단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부른 행위가 문제가 있다.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는 행위가 문제죠. 더군다나 이걸 네. 공개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개적으로 했으면 누구에게 공개하고 싶었겠어요? 자기 국민들하고 그렇죠. 그렇죠. 국제사회에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국제사회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나라.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 주권 면제를 위반하는 나라인데 네. 우리 요번 판결을 두고 언론 보도의 지형을 보면 주권 면제에 대한 새롭게 해석을 한 이번 재판부를 좀 평가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있는 인권조차도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 즈음이라면 왜 우리가 가장 어렵고 서럽고 힘들었던 시기에 그때 우리가 보호해주지 못했던 우리 당시의 10대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된 점에 대해서는 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아침부터 이 내용을 좀 말하기가 좀 워낙 뭐라 그럴까요? 어렵지만 좀 읽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네네. 판결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피고 즉 일본은 당시 10대 혹은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들을 기망, 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했다라고 했고요. 예.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피고 군인들로부터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 죽음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했다. 예.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에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이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겪었던 역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혹시 근데 이런 비슷한 판결이 외국에서도 혹시 있었던 게 있어요? 네. 뭐 여러 판결이 있는데요. 예. 이 판결문이 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실명을 다 지운 채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저는 두 가지 판결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여러 함의를 주고 있어서요. 예. 그리스 법원의 디스토모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로부터 침공을 받았어요. 근데 디스토모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대요. 예. 여기에 레지스탕스가 독일군에게 저항을 했고 그 결과 독일군 18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여기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해서 디스토모 지역의 어느 한 마을을 완전히 유린한 거예요. 쑥대밭을 만들어 놨고. 쑥대밭을 만들면서 218명의 주민을 살해했는데 어허. 이때 강간도 하고 방화도 하고 약탈을 하고요. 영아를 포함해서 218명의 주민을 소위 살해한 사건입니다. 갓난아기까지. 네. 예. 그래서 유족 275명이 95년 11월 대략 한 45년 후죠. 48년 후에 그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을 해줬고 독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습니다. 예, 그리스 법원에요. 독일 정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동학은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 형태는요. 그렇죠. 그래서 3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선고를 했습니다. 독일 정부에게. 독일 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독일 정부는 인정 안 했죠. 안 했고. 그러니 같은 원고 그 그리스 유족들이 이탈리아 법원으로 가서요. 이탈리아? 예, 이태리 법원에 이태리 내에 독일 연방 정부의 부동산 자산이 있으니 이걸 뭐 매각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소송을 제기해요. 그리스 안에는 독일 정부의 자산이 없었나 보네요.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오. 이태리 안에 있는 예. 아마 밀라노 지역인 것 같은데 예. 독일 이태리 그 문화센터라는 게 있어요. 독일 이태리 교류 문화센터. 그거를 매각하라라는 이태리 법원의 판결이 난 것이죠. 오, 그래서. 그러니까 독일은 뒤집어진 거죠. 이거는 주권 면제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라 해서 2008년 그래서 2008년 12월에 저기 국제사법재판소에 예. 독일 정부가 이 소를 다시 제기해요. 이거 주권 면제 위반인 것이다. 국제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와 이태리의 정부를 소송을 하는데 이때 국제사법재판소가 독일 정부의 손을 들어줍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러면 주권 면제라는 게 말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거에 놀란 이태리 정부가 국내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그래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번과 같이 유사한 판결에 대해서는 주권 면제를 하라라는 소위 소를 기각하라라고 하는 법률 법을 뭐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허. 소위 5호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그 이태리도 그렇고 그리스의 그 소위 과거사 피해자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서 네. 거기 이태리 헌법재판소에 또 이 판결 이 법률에 대한 위헌 제정 신청을 한 것이죠. 어허. 그때 이태리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러냐면 전쟁 범죄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 행위에 대한 관할권을 부정하는 것, 즉 주권 면제는 위헌이다. 즉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이태리의 법 구조에 어긋난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도 여러 나라의 케이스를 말씀드렸지만 지향점은 네. 그러니까 원칙론에서 부분 제한론으로 가고 있다는 데는 거고요. 다 좋은데 반인도적 범죄는 안 된다. 다 좋은데
안 되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대법원에 비슷한 판결이 났었죠. 왜냐하면 2014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 지역을 침공을 했었는데 네, 있었죠. 그때 뭐 많은 피해를 받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우크라이나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유사한 것이 났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우크라이나 법원도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피해를 이야기한 경우 주권 면제에 해당한다. 여기서 제가 새길로 빠져서 예, 좋습니다. 세속적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속적 질문 좋아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자산 압류 매각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다고 치면 네.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에서 일본 정부의 재산 압류해야죠. 그렇지. 예. 근데 그 대사관밖에 없어. 그러면 대사관 물품이나 이런 거에 빨간 딱지 붙일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근데 여기서 법적 해석이 필요한 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사관은 상당히 어렵죠. 그건 전쟁하지 않는 행위나 비슷해요. 그럼 영토 침범에 해당이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다만 예. 일본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이 외교 건물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혹시 있나요, 우리나라에? 그건 파악을 해봐야겠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일본 문화원이 외교 공간이냐 아니냐라는 판단. 아, 그렇죠. 예. 뭐 이런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제가 정말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좀 봐야 될 거예요. 뭐 대사관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본 문화원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요. 하여간 대사관은 지금 이태리 케이스도 봤듯이 독일 문화원인 거죠, 사실 그렇죠? 이태리에 그렇죠. 그거를 압류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거고요. 대사관은 어렵다. 예,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지 명확하게 해두고 싶은 것은 강제징용공 문제는 피해자분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고요. 전범 기업이었죠. 예. 이것도 민사소송 형태를 띠지만 저희 원고가 일본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법적 제한을 뛰어넘어서 예. 그리고 자산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즉 일본 정부의 자산 중 대한민국에 있는 자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주권 면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아휴 어렵죠. 혹시 대사관 소속 차량 이런 건 안 될까요? 그건 제가 여기서 확답을 해피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어제 그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한일중 아닙니까? 저한테 왜 저러세요? 네. 그냥 한중일로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있었는데 별로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도 못 잡았죠. 네, 어렵다고 그러는 걸로 좀 보입니다. 만찬도 안 했죠. 예. 우리 인심이 이렇게 야박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냉규류인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중국과 혹은 중국이 있는 외교 일정에서는 1분 단위의 만남만 이루어지고 분 단위의 만남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왜 허심탄회하게 혹은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밥자리도 마련하지 못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만찬이든 오찬이든. 네. 물론 보도에 의하면 왕이 장관의 일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뭐 저는 정말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일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 일정 때문이라는 게 납득이 되세요? 근데? 아니 그래서 일정이어야 된다고요. 아니 이게 제 말씀. 서울에서 부산 가고 하는 이런 일정이 아니잖아요. 예, 뭐 부산까지 왔으면 그리고 한중일이 모였는데 그것이 아무리 불편하다 하더라도 밥을 먹어야 하는데 통상 외교가에서는 네. 아 미안해 나 다른 일정이 있어 가야 돼라고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불편할 때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제 뉴스를 보면 만찬과 기자회견 보류라고 지금 표현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일정 때문이라면 애당초 왕이 그 부장이 오면서 네. 내 일정 이걸 때문에 만찬 소화 못한다. 예. 일정을 잡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게 상례라고 봐야 되는데 잡았다가 안 된 거잖아요. 이거는 보류라는 둘 표현. 중에 하나죠. 정말 중국 외교부가 무슨 급변 사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중국 외교가 무례하거나요. 호스트의 선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기 일정만 통보했다는 외교적 무례를 발휘했다거나 아니면 우리 측이 중국 측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회담 일정을 공개했거나 후자의 가능성도 있다고 모르겠어요. 제 네. 말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유추하거나 추측하는 것밖에 안 될 텐데 네. 특이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중일 일의 관계가 상징하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이번에 보면 1박 2일이었죠. 왜냐하면 보세요. 한일 외교장관은 만나서 뭐 북핵 얘기도 하고 뭐 다 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일본은 요번 우리 방금 얘기 나눴던 위안부 판결에 대해서 불쾌감가 얘기했고 우리 외교장관은 별로 큰 소리 못하고 2015 합의만 우리가 존중한다라고 했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합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이니만큼 어쩔 수가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왜 한일 관계 하부 구조에 둡니까? 그리고 한중 관계는 우리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혹은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갔다기보다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바란다라고만 선언했을 뿐 뭐가 오지도 않고 뭐 큰 협의가 진행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냥 방금 나눈 기자회견도 없었고 식사 자리도 없이 갔다면 오늘날의 한중일 협력 혹은 한중일 동북아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전 단순한 궁금증인데요. 중국의 지금 기류가 그렇고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담할 생각도 없고 한국하고는 특히나 그렇다면 근데 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응한 이유는 또 뭘까요? 이거는 상당히 전술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죠. 왜요? 완전히 안 응해버리면 중국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복잡해. 한국과 일본은 음. 중국 때문에 소위 한중일 협력 구도가 파기되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수건 돌리기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외교는 네. 반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은 자기 외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나자 그러면 말 그대로 예. 지난주에 이제 외교적 표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번에 외교적 행보가 이런 거군요. 외교는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적대적인 상대하고도 앉아서 그렇죠. 실실 웃을 수 있고 그렇죠. 농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속내를 문 닫고 이야기하고 반드시 합의를 보지 않더라도 서로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 행위가 외교 행위이고 그거를 단절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남한테 들어야 되는 전략적인 약점에 빠지는 거죠. 이해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안 좋은 건 우리 없을 때 다른 국가들이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뒤통수가 가려워지는. 네, 뭐 귀도 간지럽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한중이라고 제가 표현한 한일중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본 외상이 어제 그렇게 표현했다면서 중이란 일중한. 일중한.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왜 이 순서가 이렇게 중요해지게 됐을까요? 그거는 이거는 팩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 지금 올해 만약에 된다면 우리 삼국 정상 회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중일을요. 그 전에 했던 곳이 2019년에 중국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했었어요. 그때는 중일한이었습니다. 그때는? 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호스트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하면 그 다음 국가가 일본이어서 이게 서로 삼국 체계 내에서는 호스트 국가 이름, 주체 국가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원래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거는 맞아요. 즉 한중일 정상회담 내에서의 고유 명사는 이번에는 한일중이 맞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통상 우리 어휘 체계에서는 한중일이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밖에서 얘기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둘 다 맞는데 일본이 왜 일중한이라고 표현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마 이걸 겁니다. 지금 방금 생각났어요. 뭔데? 에이펙에서 자기네들 회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중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즉흥적 조치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는 굳은 자가 된 거죠, 일본 사람들한테. 근데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해서 지금 엑스포에서도 한국 지지하기로 했다는데 일본이. 예, 뭐 축하할 일이죠. 그건 축하할 일입니다. 예. 근데 정말 답답하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죠. 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종곤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